크툴루. 우리는 크툴루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벌써 40분째 다루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면 문제가 크죠. 문어 대가리를 가진 거대한 그리고 불가해한 괴수, 지구를 쉽게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초월적인 존재, 그게 바로 크툴루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는 크툴루가 고삐 풀린 국가기구를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혼란상, 이거를 주된 배경으로 삼았었죠. 다시 요약하자면 세계의 멸망 혹은 이를 저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아니 더 안 좋게는 되레 멸망을 재촉할 뿐인 인류 능력에 대한 깊은 불신, 이런 것들이 크툴루에 반영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19세기 말, 즉 세기 말에 이런 비관론들이 팽배했습니다. 교양을 위해 좀 더 서술하자면 우리 시대에 한창 유행 중인 쇼펜하우어가 대표적이죠. 세상은 꿈도 희망도 없고 일시적인 착각과 욕망, 고통과 권태, 그리고 허무로 가득하다는 거죠. 즉 염세주의 철학을 정추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기 말 독일에서 패시미즘 논쟁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인간 삶에 딱히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과연 삶은 살아낼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어두컴컴한 물음들이 주된 철학적 물음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야쿠브 부르크하르트와 프리디 리체입니다. 부르크하르트는 역사가죠. 세계사적 성찰 같은 책을 보면 당대의 정치 문화 전반을 굉장히 비관합니다. 그리고 프리디 리체는 이분은 너무 유명하죠. 니체가 쓴 글 중에 아예 교육자로서의 쇼펜하우어가 있을 만큼 이 패시미즘의 중요한 철학적 계승자였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니체가 젊은 시절에 부르크하르트의 공개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은 제대로 된 학자이고 나와 정신적인 교감을 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얼마간 서로 편지 교류를 했을 만큼 꽤나 가깝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잘 알다시피 니체는 20세기에 진입하면서 유럽 문화의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염세주의적 사상이 몽글몽글 커지는 가운데 1912년 당대의 과학기술의 결정체였던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한 충격을 줬습니다. 유럽 문명 전체가 침몰하는 충격이었죠.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어땠겠습니까? 원래 철학 및 문화적으로 쌓인 비관의 마른 장작 더미에 불이 팍 붙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적 거인이었던 폴 발레리가 정신의 위기를 적었고 독일에선 슈펜글러가 그 유명한 서양의 몰락을 적었습니다. 참고로 이 시절 비트겐슈타인도 현 유럽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오토 바이닝거의 철학에 심취했었죠. 일종의 흑역사죠. 좀 길게 얘기했는데 이걸 통해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러브크래프트가 기존 세상에 없던 것을 적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저 꿈도 희망도 없는 감수성 자체는 지금까지 언급했듯 그 문화적인 계보가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비평적으로 평하자면 비관주의 자체는 러브크래프트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세계의 실제를 알면 미쳐버리거나 자살한다는 식의 발상은 니체의 저술에서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그럼 러브크래프트는 뭐가 특별하냐? 굉장히 흥미롭게도 비관과 공포가 아닙니다. 핵심은 세계관이 있습니다. 응? 이게 무슨 말이지?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좀 길게 우회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세계관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철학계에서 이 말을 처음 쓴 사람은 임마누엘 칸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단력 비판 26절에서 얘기했죠. 어떤 취지로 말했냐면 인간의 이성 능력이라는 건 실제로는 이미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국가를 떠올려 봅시다. 다들 이 개념을 아시죠? 그런데 국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바로 오시죠? 개, 컴퓨터, 인간 등 그나마 대표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 것과는 달리 국가는 구체적인 이미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뭔가를 떠올리긴 또 합니다. 군대, 의회, 국세청, 대규모 토목공사 등 뭔가 다들 개별적으로 떠올리는 복수의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느슨하게 엮이고 조합된 어떤 키메라 같은 무언가를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확히 국가에 들어맞진 않습니다. 사실 국가에 대한 정확한 이미지, 이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가는 극도로 다양한 기관과 세력들이 뭉친, 단순히 뭉친 것을 넘어서 역사를 거치면서 누적되고 퇴적되기까지 한 복잡하고도 거대한 무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 구성원들이 서로 완전히 합의할 수 있는 이미지?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핵심은 어쨌거나 인간은 이 키메라적 이미지를 떠올리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떠올림은 의식적인 작업을 넘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거의 본능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한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주제이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하나만 제시하자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인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인즉 그 대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알미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이미지를 떠올리지 못하면 그걸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뭐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이런 이미지 일체를 떠올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이미지는 곧 지식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간은 구체적인 존재입니다. 어느 누구도 추상적으로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라면이건 김치건 모든 먹음은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분명 내 삶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인데 그걸 명확히 이미지하지 못한다? 굉장히 불안해지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에 내 삶이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그걸 직접 관찰하거나 혹은 머릿속으로 가상의 이미지를 조합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불분명한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걸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계에 살죠. 거주, 여가, 생존 등 삶의 모든 영역이 세계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세계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려고 합니다. 반복컨대 세계는 내 삶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소실점에서 포착해낸 말 그대로 세계에 대한 관점, 즉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세계는 너무 복잡하죠. 하나의 통일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걸 외주를 맡깁니다. 다른 사람이 정리한 세계 이미지를 자신이 속한 세계로서 받아들인다는 거죠.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죠. 호메로스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 계몽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속한 자본주의도 하나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세계관의 종류가 많다는 건 그만큼 하나의 절대적인 세계관이 출현하기 힘듦을 의미합니다. 세계 그 자체의 복잡성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걸 모두 묶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급자족적 농경에 기초한 봉건 체계를 만들어도 갑자기 대항해 시대가 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업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관이 요구되죠. 틈과 예외는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딜타일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세계관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사유 한계 내부에서 우주의 한 측면을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 어떤 세계관도 참되다. 그러나 어떤 세계관도 일면적이다. 우주의 여러 측면들을 함께 보는 일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진리의 순수한 빛을 단지 다양하게 굴절되는 광선 안에서만 볼 수 있다. 문제는 하나의 세계관이 파괴될 때 그 충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세계관이 붕괴한다는 것은 그 외피 속에 있던 물질 및 권력관계, 이 전반이 박살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칠게 말해서 세계관의 붕괴는 그 세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는 사태, 이런 괴물 같은 실제가 출현할 때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무너져서 세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세계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 붕괴하면 이 세계관을 붕괴시킨 저 실제를 설명할 방법도 없고 설령 그런 세계관이 있다 해도 내가 거기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마치 세계 자체를 잃어버린 듯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계이긴 하되 내 자리가 없는 세계? 그런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공백기에 발생하는 극단적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세계관이 붕괴할 때 크게 4가지 해결책이 등장했습니다. 첫째는 종교로의 퇴행입니다. 혼란기에 신께서 보호하사는 굉장한 주문이 됩니다. 세계관이 붕괴했지만 그 세계의 복잡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때 인간은 이 혼란을 단박에 정리해줄 어떤 절대적인 요인에 이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그 욕망을 만족시켜주죠. 아주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신께서 함께한다. 한때 마르크스가 종교를 두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라고 말했었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맞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편은 일종의 마취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동시에 종교는 사람을 극단적으로 흥분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파괴성과 비합리적인 말들을 쏟아내게 만들죠. 이런 점에서 저는 움베르토 에코의 정정에 동의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코카인이다. 둘째, 세계관이 깨지기 이전의 세계를 갈구하는 복고적인 주체가 됩니다. 일종의 기만 전략이죠. 이전 세계의 규범이나 가치를 재현함으로써 마치 그 세계관이 지금도 깨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육군 소위로 활동했던 피츠제럴드가 대표적이죠. 그의 대표적인 위대한 개츠비에서 개츠비는 급진적으로 무너진 세계 속에서 과거의 가치였던 낭만적 사랑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셋째는 망가져버린 세계 자체를 응시하는 허무적 주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파괴된 세계를 다시 재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때 느껴지는 무기력, 불안, 도피 충동, 즉 허무가 가득해집니다.
그리고 이 대표주자는 물론 해밍웨이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울한 마초맨 해밍웨이는 이른바 잃어버린 세대로서 1920년대의 무기력과 방황을 다뤘던 작가였죠. 참고로 해밍웨이의 전기와 후기는 허물을 수동적으로 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보냐의 차이입니다. 젊은 시절의 적은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에선 허무 속으로 내던져진 상태를 묘사했다면 말년의 적은 노인과 바다에선 그 허물을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상태를 묘사했죠. 그렇지만 허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망가지고 조각난 세계는 그대로죠. 그렇다면 세계 그 자체를 조립해보려는 시도는 이게 바로 네 번째 유형인데 문학적으로 여기에 속한 작가들은 일종의 문학적 아틀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의 파편들을 다시 이어붙여서 세계를 다시금 이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거죠. 즉 세계상을 적어내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본주의가 본격 도입되면서 전통사회를 붕괴시켰던 19세기 초중반, 이때 프랑스라는 시공간을 공유하는 자그마치 2000명의 등장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무려 97권 분량의 인간 희극을 적어낸 오노들의 발자크가 등장했죠. 또한 19세기 중후반엔 두 가문의 계보들을 통해 세계를 그려내려고 했던 20권 분량의 루공 마카르 총수의 기획자인 에밀 졸라가 등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알았던 세상이 파국으로 끝나버린 폐허의 한가운데서 중간계로 대표되는 거대한 세계를 창조해냈던 톨킨이 등장했죠. 그러고 보면 마블 유니버스도 미국 경제가 와르르 붕괴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죠. 그리고 제 생각엔 러브크래프트는 이 네 번째 계보에 속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로 들어오면서 파괴된 세계에 대한 복원의 의지를 가졌다는 거죠. 아니, 잠깐만. 지금까지 크툴루는 세계를 파괴하는 괴물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무슨 세계의 복원? 이건 어떤 의미에서 도발일 수도 있습니다. 러브크래프트를 공포물의 대가로 소개해놓고 크툴루가 공포물인지 되묻다니. 그러나 동시에 이 반문은 유의미합니다. 왜냐? 러브크래프트의 기획은 공포물의 근본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묻건대 공포 장르의 근본이 뭡니까? 당연히 공포입니다. 그렇다면 공포의 근본은 뭘까?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공포는 미지에 대한 공포라던 러브크래프트 본인의 말 맞다나 그 대상에 대한 모름, 즉 무지는 공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괴물이건 귀신이건 간에 모든 공포물에는 근원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대상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공포가 반감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등장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 괴물에 대한 암도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암과 공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공포물은 시리즈에 극히 취약합니다. 속편의 괴물만큼 안 무서운 게 없거든요. 에일리언 시리즈? 제 아무리 최신 대문이 훌륭하고 특수효과가 발전해도 그 낮은 화질에 리들리 스콧의 1편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나 속편 에일리언에서 에일리언이 등장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러브크래프트에 적용하자면 처음 적힌 크툴루의 부름 이후 크툴루적인 것에 대한 공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러브크래프트는 여러 작품을 통해 반복해서 크툴루를 등장시켰죠. 좀 더 정확히는 오래된 존재라는 뜻의 올드원이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했지만 이렇게 호명된 초월적이고도 불가한 무언가, 이들에 대한 역사와 영역에 대한 설명을 반복해서 개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러브크래프트 본인은 자신의 소설에 등장하는 괴물들에 대한 호칭을 체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올드원은 남방구했고 어떤 올드원은 예전에 반란을 일으켰고 니알라토탭이 어떻게 기어다니는지 등 뭔가 계보를 그리고 체계화해볼 풍부한 소스를 남겼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작품이 나오면 나올수록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을 따라가는 독자 입장에서는 공포가 확실히 반감됩니다. 원래도 재미가 없는 소설인데 심지어 무섭지도 않게 돼버리는 거죠. 답 없죠? 이런 모습의 극점이 어디냐? 실로 아이러니하게도 크툴루 신화의 탄생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지나가듯 말한 것 같긴 한데 사실 크툴루 신화는 러브크래프트의 순수한 창작물이 아닙니다. 후대 작가인 어거스트 덜레스 같은 분이 러브크래프트가 남긴 소스를 바탕으로 크툴루 신화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러브크래프트는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바로 이 크툴루 신화를 통해 사후 명성을 받은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신화로서 체계화되는 순간 공포는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반복컨대 이때부터 크툴루는 그 등장과 실체가 예측 가능한 것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덜레스가 러브크래프트를 망친 게 아닙니다. 무에서 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러브크래프트의 작품이 신화화될 여지로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냉정히 말하자면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는 크툴루적 세계를 만들려고는 했지만 이걸 완성하는 데엔 실패한 작가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떡밥 전문가랄까?
그렇지만 동시에 바로 이런 이유에서 러브크래프트는 세계관 계열에 속한 작가 중 가장 흥미로운 작가인 것입니다. 신화가 된 순간 공포소설의 범주를 넘어서게 됩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크툴루 신화라는 건 한편으론 고삐 풀린 세계 앞에 내던져진 무능한 인간을 적나라하게 포착한 것이지만 또 한편으론 굉장히 모순적이게도 그런 불가해한 존재들로 이루어진 또 하나의 세계를 새롭게 구축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대한 완전한 낙담과 세계상의 의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크툴루는 세계를 해체함과 동시에 재구축하려는 모순 혹은 그러한 모순적 운동에 붙여진 이름인 셈입니다. 좀 더 가보겠습니다. 인간의 정신활동은 이중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선 현실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객관의 의지가 있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는 단순한 귀결입니다. 세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한도를 넘으면 위험한지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럼 죽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단순히 객관적이기 위해서 객관을 인식하진 않습니다. 그런 객관성은 극히 공허한 것입니다. 객관은 욕망과 밀접히 관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이유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재료의 강도를 알아야 건축 설계를 할 수 있고 재료의 성분을 알아야 약품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묻건대 건축 설계와 약품 이 두 가지는 객관입니까? 객관이긴 하되 동시에 욕망입니다. 좀 더 정확히는 인간의 욕망이 객관에 투사된 것, 즉 욕망이 객관화된 거죠. 그렇게 객관의 의지가 증가한다는 건 그만큼 욕망의 절박함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진짜로 세상에 내 욕망을 구현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내 욕망이 자초하지 않게 객관을 정교하게 이해하고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도를 러브크래프트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크툴루는 객관의 의지입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합리적인 이성은 이에 무능했던 것. 이건 20세기 초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이 분열과 무기력의 상태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복원하고픈 욕망을 갖게 되죠. 문제는 러브크래프트가 겪은 저 1차 세계대전이란 저 파국의 경험이 너무도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 최초의 세계대전이라니. 그래서 인간적 복원을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비이성이니까. 이런 맥락에서 러브크래프트는 극도로 이성적인 주체입니다. 동화로 퇴행하거나 혹은 미치는 데 실패했던 사람인 거죠. 하지만 세계관의 욕망은 그대로죠. 그래서 이 억압된 욕망은 반복을 일으킵니다. 조금씩만 변주하면서 크툴루적 작품을 계속 반복해서 적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 대장암으로 더 이상 집필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이게 바로 세계관에 대한 크툴루적 복원이라는 실로 기이하고도 심오한 결과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러브크래프트는 마지막까지 이성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이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났지만 다시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거를 마련하려면 어쨌거나 이 괴물 같은 세계를 객관적으로 다시 파악해야겠죠? 이는 이성의 절차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다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당면한 문제는 복잡하고도 구조적으로 느껴지나 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점에서 절망적이고 다 포기하고만 싶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기에 절망적인 용기를 쥐어짜야만 하는 상황. 진실을 알게 되면 낙담과 허무 속에 미쳐버릴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기 기만을 할 순 없는 상태. 좀 더 정확히는 그런 기만극에선 딱히 위안을 찾지 못하는 쓸데없이 명민한 상태. 이 세계가 불가해한 괴물처럼 보이지만 그 괴물의 속성과 질서를 탐구하는 걸 차마 포기할 순 없는 우울하고도 호기심에 전율 어린 상태. 21세기까지 인류는 크툴루 신화에 왜 열광할까? 단순합니다. 러브크래프트로 하여금 크툴루를 창조하게 한 고삐 풀린 국가기구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 잃은 세계화 앞에 개인은 극도로 무기력합니다. 코스믹이 유행하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환경이 있을까?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러브크래프트가 계속해서 읽힌다는 것은 실로 역설적이게도 여러분이 아직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뇌와 시도는 계속됩니다. 허무와 절망과 우울이 우리를 짓누르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서 사유하는 법을 끈질기게 계속 모색하는 중이죠. 우리는 어딘가 닿게 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어딘가에 닿을 예정입니다. 운이 좋다면 정답에 닿을 테지만 설령 운이 나쁘더라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모색했다는 당신의 의지는 같은 의지를 짊어진 누군가에게 분명 닿을 것입니다. 마치 러브크래프트가 우리에게 닿았던 말입니다. 예상과 달리 강의가 꽤 길어졌습니다. 이 60분이 넘는 강의를 모두 따라오신 분이라면 분명 지하정원이란 소설도 재미나게 읽으실 거라고 봅니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면 맛이 떨어지는 책이니 반드시 사서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걸로 크툴루에 대한 철학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홍준성이었습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